국제지역학이라고 하는 복수전공, 부전공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동시에 또 그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게끔 우리 홍보하는 성격도 있고 또 계명대학교 학생들한테 다양한 어떤 교양을 쌓는 기회를 주는 세미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4월, 5월, 6월 또 열리거든요. 또 다른 주제로 또 다른 강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서 재미도 있고 교양도 쌓고, 그리고 내가 지금 부복수 전공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우리가 홈페이지 보면 국제학연구소 홈페이지 가보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 찾아봐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국제지역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국제학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제13회 브라운백 세미나입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 원래 이 세미나 자체가 무겁게 하는 세미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장소가, 여기 장소 되게 좋죠. 이거 얼마 전에 오픈했다고 하던데, 여기 학생들 지금 자유롭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그래서 작은 공간을 빌려서 자유롭게, 스터디 카페 같지 않나? 좀 스터디 카페 같죠? 공간이 예뻐서 선택한 것도 있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라서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그 13회 브라운백 세미나 주제는 영화는 무엇을 재현하고 표현하는가, 정치를 다룬 영화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여기 교수님이 사실은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얼굴 보고 재미난 얘기도 하고 질문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줌으로 연결을 시켰고, 여러분들은 또 신청했으니까 또 우리가 다가 준비를 다 한 상태라서 여러분들은 또 따로 이렇게 이 자리 구경도 할 겸 얼굴도 볼 겸 해서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만족도 조사 오늘 내로 하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컴패스K 점수를 위해서는 오늘 24시간 안에 12시 전까지 좀 해주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컴패스K 점수를 또 부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또 점수를 못 받을까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조금 앞에 서설이 길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소개해드리는 교수님은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화평론가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인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는 멀티플레이어라고나 할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수로, 맞아, 줌이지만 박수를 한번 치면서 교수님을 맞고 이제 교수님께서 자유롭게 학생들과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는 뒤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교수님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병기입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경명대 국제연구소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원래 가려고 했는데 사실 그저께 어디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지금 그전부터 좀 안 좋았지만 좀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지만 좀 과로해가 몸살이라고 지금 진단은 그렇게 나왔는데,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학교에도 전부 비대면으로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이 세미나에도 제가 가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에 제 화면상으로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다 보이는데 상당히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런 세미나들이 보통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과 준비됐다니까 다과를 과자를 드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화면에는 그 반대로 여러분들 사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 저한테도 보이는데, 그 밑에 상이 두 개가 있네요. 마치 제가 사진이 그 위에 나오니까 무슨 대사상 같이 보여요. 이상한데.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아까 도면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유럽 정치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주로 유럽 정치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외로 이제 정치학자들 이제 외도라고도 하는데 영화에도 관심이 좀 있고요.
시도 좀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것도 많이 건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래 살아야죠. 이것저것 하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영화는 무엇을 재현하고 표현하는가 해서 재현과 표현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정치를 다룬 영화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재현과 표현이라는 말은 우리 정치학에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해요. 재현은 정치학에서 주로 대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말하자면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 무대 또는 정치에 재현하는 것, 이게 대변 또는 대의거든요.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representation. 표현이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데 직접 자신들의 의견을 어떤 심부름꾼이나 대리자 또는 대표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표출하는 것을 expression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영화라든가 뭐 다른 예술 분야에서 주로 쓰는데 정치학에 도입하면은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재현과 표현의 정치학이라는 개념으로 영화를 분석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그 재현과 표현의 정치학의 관점에서 영화가 무엇을 재현하고 표현하는가, 주로 우리 현실을 재현하겠죠. 사람의 예술 영화 같으면은 어떤 미학적 대상 또는 미학적 어떤 기준이랄까 사상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치를 다루는 영화들은 정치 현실을 표현하죠. 결국은 사람들 또 인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고 그래서 어떤 권력을 둘러싸고 어떻게 갈등이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것을 표현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제가 뭐 표현한 말을 썼는데 이럴 때 표현은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 돼버리는데요. 아까 구별했던 재현과 표현의 차이와는 좀 다르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 굳이 제가 재현과 표현을 비교해서 전문용어로 쓰는 게 아니라면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것을 드러낸다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준비해온 자료를 공유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 때문에 안 보이진 않겠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인데요. 이 바탕화면은 제가 쓴 책의 표지입니다. 천만 관객의 영화, 천만 표의 정치라는 책을 제가 요즘 낸 지가 몇 년 됐어요. 저 천만 영화를 분석해서 낸 책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천만 영화로 우리 시대 읽기라고 써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천만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영화 평론과 영화 분석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이 영화를 단순히 감상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강의를 듣고 또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간략한 뭐 영화 평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회가 되면 수업 시간에 뭐 영화 분석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현과 표현의 정치학의 시각에서 2번째와 3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영화는 현실의 재현이다 라고 재현의 정치학의 관점에서 쓴 말이고요. 3번째는 영화는 작가와 관객의 의사가 표현된 사건이다. 이때 표현은 이제 표현의 정치학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4번째하고 5번째는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천만 영화에 나타난 재현과 표현은 국제시장과 변호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또는 해방 이후에 우리 역사적인 종교 과정을 드러낸 그런 영화들입니다. 그 5번째는 예술 영화 2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시간이 나면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안 되면 굳이 오늘의 주제와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마더라는 영화, 이게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고요. 외국 영화입니다. 그 조커, 이거 조커는 영화를 본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은데 400만 명 정도 봤나요?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술 영화하고 사실 그 정치적 현상 또는 인생을 다룬 영화 또는 상업 영화 이런 것의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예술 영화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썼어요. 가로가 오른쪽에 있어요. 마더의 가로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국제 시장과 조커를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국제 시장과 조커만을 대표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좀 더 남는다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평론과 분석은 어떻게 다른가? 이 얘기는 글쎄 평론 일단은 뭐 짧은 글이죠. 분석은 논문과 같은 일정한 분량이 있는 글입니다. 자, 일단 영화가 뭔지를 간략한 상식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영화는 1923년에 카누도라는 사람이 영화를 제7의 예술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08년에도 이 관련된 얘기를 논문에다 썼는데 그때 이제 그 논문 제목이 시네마토그라프의 승리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시, 건축, 조각, 회화, 음악에 이어서 6번째 예술을 규정했어요. 그런데 1923년 약 한 15년 후에 쓴 새 논문에서는 여기 무용을 더 추가해가지고 7의 예술로 규정합니다. 이 제7이라고 그러니까는 일장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7번째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에서부터 시가 우선, 건축 두 번째, 조각 세 번째, 회화 네 번째, 음악이 다섯 번째고 6번째 무용이 더 들어가고 나중에 더 추가되는 것이 제 끝에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를 뒤집고 들어가서 앞에 6번째로 추가되고 영화가 여전히 예술 분야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시, 건축, 조각, 회화, 음악은 예술로 인정이 되어 왔죠. 근데 무용 자체가 좀 나중에 인정이 됐고 영화는 무용보다는 빨리 인정이 됐지만 어쨌든 순서상으로는 밀려서 제7의 예술이 됩니다. 근데 이 예술이 뭐냐 하는 게 바로 이 규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예술이 뭘까요? 예술을 어떤 경우에는 예술로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술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참고 표시 썼는데 이 얘기는 제가 추측한 것이란 의미에서 쓴 거예요. 이것이 학술적으로 얘기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보기에 앞에 전통적인 예술 5가지를 보면은 대부분 시는 뭡니까? 일단 옛날에는 이게 요즘은 누구죠? 밥 딜런인가? 음유시인으로 노벨문학상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음유시가 그러니까 구전되는 음유시가 전통적인 시였고 나중에 문자 정착된 것은 한참 후잖아요. 또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청각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은 현대에 와서는 시각적인 분야로 됐고요. 건축도 시각적인 거죠. 조각 시각도 회화도 시각적입니다. 음악은 청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에 한정돼 있었어요. 그다음 무용은 이건 좀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볼 수 있죠. 무용도 이제 어쨌든 보는 거니까 시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각적인 거하고 청각적인 거. 그런데 조각을 보면은 사실 요즘은 조각 작품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촉각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는 촉각적인 이미지도 우리 눈으로 보면서도 촉각을 느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촉각, 시각, 청각, 촉각이 전통적인 예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로 예술로 주로 이제 언론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얘기되고 있는 거지만은 후각과 미각에 해당하는 것도 예술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는 예술적 수준이다라든가 예술적이다 이런 말을 주로 쓰잖아요. TV에는 많이 나오고 있듯이 요리 있죠. 요리가 미각이잖아요. 그다음 또 미각보다는 영화에서 그냥 유명한 옛날에 향수라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향수를 예술적 경지로
인정하고자 하는 또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로 대표되는 후각, 요리로 대표되는 미각, 후각과 미각도 예술 영역으로 지금 진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인간의 오감과 관련된 그런 감상의 영역을 예술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각과 미각은 왜 예술로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단순히 감각의 차이가 아니라 보존 가능성의 문제가 있어요. 앞에 예를 들어 이 5가지는 보존이 가능합니다. 음악도 악보로 보존이 되고 현대에는 뭐 다 녹음이 되죠. 자, 그럼 현대에는 이 무용 같은 것은 똑같은 것을 말하자면 재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돼요. 그것이 바로 보존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무용은 그걸 이제 인정이 됐죠. 근데 지금 연극 종합예술로서 연극이 또 있잖아요. 연극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따로 부문예술로는 여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후각과 미각은 이것은 보존 가능성이 없고 또 다른 오감 영역에 비해서 일반화하기가 힘듭니다. 일반화가 돼야 보존 가능성이 또 대부분 있습니다. 감성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영화는 오래도록 인정이 안 됐고, 사실 영화 자체가 발전된 것이 상당히 늦었죠. 그런 의미에서 영화는 이제 시각, 청각, 뭐 요즘은 뭐 4D까지 나와가지고 촉각까지, 후각, 미각까지 다 건드리는 그런 어떤 과학기술이 이제 발전해왔죠. 영화는 가장 늦게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보존 가능성이 걸렸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무용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다 녹화를 해서 적응할 수 있죠. 보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근데 요리하고 향수는 아직도 보존 가능성이 좀 부족한 거고, 그래서 영화는 전통적인 예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요건을 갖추었다. 그래서 이 제7의 예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발명왕이라고 하는 토마스 에디슨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람은 영화에도 관련되고 있습니다. 뭐 온갖 데 다 관련되고 있어요. 1893년 그것이 기록이 좀 어떤 사람은 94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리를 쳤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것이 키네토스코프라는 건데, 이것은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요지경 기계, 만화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동전 좀 놓고 들여다보는 거, 그겁니다. 그런데 요지경 기계, 만화경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놀이공원에서 보는 영사 기계죠. 근데 이것은 1인용 관람 장치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시초라고 하기는 어렵고, 기술적으로 영화의 기원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영화가 상용 수준으로 된 것은 1895년 그 2년 후에 류메르 형제가, 프랑스의 류메르 형제가 움직이는 사진을 촬영하고 영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전에는 키네토스코프가 아니라 시네마토그래프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영상을 찍어서 촬영한 것이 바로 이 열차의 도착이라는 겁니다. 파리의 그랑 카페라는 그런 카페에서 이걸 상영을 했는데, 이게 볼지 모르겠네요. 한번 아주 짧은 거예요. 봅시다. 나오네요. 네, 있습니다. 이게 뭐 한 30여 초 정도 짧은 영상인데, 지금 흑백 영화 찍은 영화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죠. 이게 원숏입니다. 숏이 하나로, 이때 당시 기술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으니까,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 오면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금 엄청난 영화 산업으로까지 연결이 됐죠. 근데 이 당시에 화면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영화를, 이 짧은 영상을 이제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래서 이 카페를 뛰쳐나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차가 사람들 앞으로 이렇게 오는 장면이잖아요. 기차가 들어올 때.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내리고 하는 장면을 채 못 보고 기차가 들어오니까 정말 기차가 오는 줄 알고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 자체가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영상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발전했지만 기본적인 것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죠. 이게 과학 기술이 파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예술하고 달리 천천히 이것이 발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져서 말하자면 다른 예술과 달리 말하자면 생일이 있는 예술 분야입니다. 1895년이 이 영화 예술의 생일이 되는 거죠. 그게 다른 부분하고 다른 점입니다. 자, 이후 뭐 영화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지금은 영화를 뭐 정치학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학자들이 영화를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그 정도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영화를 정치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 잊어버렸는데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이 영화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그 고지전하고 무슨 영화인가 그 전쟁 영화를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때부터는 분석을 하면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치학자로서 이쪽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제가 됐던 거고 그때 이미 제가 영화 분석을 많이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정치학에서 영화를 다루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정치학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적으로 다 그랬죠. 물론 박종성 교수가 그분이 강대학교 있나? 박종성 교수가 예외적으로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영화를 세밀하게 분석하기보다 영화의 어떤 사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분이라 좀 구체적인 영화 분석이나 평론과는 좀 거리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저한테 뭐 학술지 여러 군데서 이 영화 분석한 논문들에 대한 심사가 자주 오는데 요즘 제가 하는 심사마다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정치학에서 영화를 많이 다룬다는 거죠. 근데 영화를 왜 그렇게 다루느냐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가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고 또 정치하고 복수 그다음에 사랑 뭐 이런 것은 사람이 사회를 이루어 살면서부터 끊이지 않는 주제잖아요. 소설에서 이런 주제가 계속 다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다루는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치를 분석하는 권력 현상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당연히 또 정교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자, 간단하게 영화의 기원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영화 평론과 분석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는 영상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예술입니다.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영화라는 것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카메라라는 탁월한 현실 복제 능력을 지닌 기술 도구와 또 영상 스크린에다가 이것을 상영을 이제 하잖아요. 영국 같은 것은 무대에서 하지만 그 스크린이라는 이미지 영상 도구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상상과 환상을 일으키는 현대의 대표적 이미지 매체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문화정치적 실천이기도 합니다. 여기 실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뭐 비대면 세월이니까 오프라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영화가 말하자면 유선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온라인인데 영화는 온스크린이에요. 그런데 이 온스크린 자체가 사실 그 내용은 오프라인 현실 세계가 옮겨간 것 또는 현실 세계를 좀 더 다른 어떤 왜곡이라든가 또는 다른 또 구성을 통해서 재창조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화 자체를 그리고 또 문화
현상의 하나, 문화 영역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정치적인 실천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이든 평론이든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재현과 표현의 얘기와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단순히 재현이라고만 본다면 그것은 작가의 의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작가는 감독을 얘기합니다.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독이 시나리오도 대부분 쓰는데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작가하고 감독하고 분리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특히 이제 TV에서 하는 드라마는 시나리오 작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영화에서는 시나리오 작가는 따로 분리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아예 소설을 갖다 변형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작품을 써서 제작자를 찾아 나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감독이 시나리오를 작업을 같이 하죠. 이럴 때 감독 직접 뭐 손으로 글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유명한 감독들은 자기가 직접 손으로 쓰지는 않고 다른 말하자면 스크립터를 고용하는데, 그러니까 감독이 얘기해 주는 것을 옮겨 적는 사람, 그래서 스크립터라고 그래요. 작가라고 안 그러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작가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감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영화는 영화를 그냥 단순히 하나의 재현 도구로, 재현하는 예술로만 본다면 이때는 이 감독이 말하자면 작가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느냐, 이 영화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만 자꾸 파고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화 예술 또는 예술적으로는 작가주의라고 하는데, 그 작가주의라고 하면은 이 영화가 어떤 그 사회과학적 분석을 하더라도 감독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뭐 장면 씬을 분석한다거나 뭐 대사를 분석한다거나 뭐 다양하게 미장센을 분석한다거나 하면서 그거를 파헤치려고 하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해석하려 하는 거죠. 해석. 근데 그것이 예술적으로 되면은 예술에서도 그것을 작가주의라고 하는데, 특정한 영화 감독의 스타일이 뭐냐, 그러니까 이 감독이 만든 영화가 여러 작품이 있으면 그 여러 작품들 속에서 공통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작가의 스타일이 뭐냐, 이것을 미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데, 사회과학적 영화 분석에서는 단지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요. 표현의 영역으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표현의 영역은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표현은 작가가 의도하는 거 당연히 봐야 됩니다. 작가가 도대체 이 영화를 통해서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하는 걸 첫 번째 보고, 그럼 두 번째는 작가도 알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영화를 통해서 표출해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분석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작가인 감독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작가의 어떤 스타일, 예술적으로 작가의 스타일은 당연히 작가가 의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분석가가 도출해내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메시지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영화에서 나타나는 잦은 실수라든가 아니면은 의도적인 실수는 해당이 안 되겠죠. 아니면 공통적인 부분, 아니면은 시대적 배경과 맞물리는 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작가가 의도하지 못했던 부분을 읽어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작가를 완전히 떠나서 이 영화를 감상하고 또 이 영화를 사회적으로 어떤 그 새로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거나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또는 매개체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도안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택시운전사, 변호인 이런 것도 다 그런 사례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실제로 그 영화 내용을 사회 활동에 적용시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재해석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통해서 시위를 하기도 하죠. 영화 자체에 반대하는 시위, 또는 거기 등장한 여러 등장인물에 대한 실제 역사를 다뤘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존한 인물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시위로 옮긴다든가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객들의 표현 현상이에요. 이런 것까지 세 가지를 다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영화는 특정 시간과 공간의 문화적 현상입니다. 스크린 안에서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분석을 하거나 평론을 쓸 때 도움이 되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분석은 당연히 과학적 연구입니다. 근데 평론은 엄격하게 과학적 연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론도 이게 영화 평론은 마찬가지고 뭐 예술 평론도 다른 예술 평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해당 평론이 속한 예술 부문과 그 부분의 학문과의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평론은 주관적인 영역과 주관적인 판단과 기술, 객관적인 판단과 기술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논이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여전히 과학적 분석이 조금 더 치우쳐야 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작업이잖아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제 평론이죠. 따라서 과학적 연구와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공통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다 분석과 해체와 비판의 작업입니다. 하나하나씩 따져보고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항목별로 다 분리시켜서 개별적으로 또 따져보는 겁니다. 구조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이제 비판도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 비판이 끝나면 평론가든 학자든 이제는 자기의 논리와 주장으로 재구성합니다. 그 자체는 창조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다시 이 평론과 분석이 영화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영화를 새롭게 존재하게 만듭니다. 원래 처음에 사회에 제출됐던 그 영화 이상으로 이 영화는 또 다른 의미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독에게도 말하자면 작가에게도 그 이후에 영화를 만드는 데에 그것이 반영이 될 것이고, 아니면 그 영화가 관객과의 소통의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관객이 이 영화를 또 감상하고 표현하는 그런 데 영향을 또 미치죠. 그러니까 영화의 가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평론과 분석을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영화를 존재하게 만들고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과 이거를 평론을 쓰든 분석을 하든 논문으로 분석을 하든 통칭해서 분석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를 보면, 먼저 사고방식에서 관객은 수동적입니다. 적어도 분석자보다는 덜 능동적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직관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능동적입니다. 주관적인 능력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주관적인 것은 대부분 논리적 사고라든가 비판적 사고를 거치기 이전에 직관적인 겁니다. 바로 느낌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 이런 사고를 합니다. 일반 관객이 영화를 볼 때는. 그런데 분석자는 능동적이면서도 더 의식적으로 능동적이고, 이성적이면서도 체계적입니다. 체계적으로 이성적, 체계적으로 능동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아주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영화를 본다는 겁니다. 자, 관람 자세를 보면 관객은 특별한 목표 없이 영화를 지각하고 보고 듣습니다. 감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주 액션 영화 같은 거 그야말로 스크린이 엄청 빠른 속도로 넘어갑니다. 2시간도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스릴 있고 긴박감 있고 하는 것들 보고 나면은, 영화를 보고 나면은 갑자기 휑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 속도보다 더 빨리 스크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빠져드는 거죠. 시간 죽이기에 딱 좋은 영화들이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심파를 영어로는 멜로라고 하는데, 멜로가 원래 그 음악이라는 뜻에서 원이 음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영화의 스토리보다는 그냥 감성 자극적인 그런 음악을 많이 깔아놓는 것들. 우리말 하면 심파예요. 눈물 줄줄 흘리게 만들고 그런 걸 멜로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멜로물에서도 그렇죠. 사람이 굉장히 상당히 긴박감과 속도가 빨리 전개되지 않더라도 사람의 심금을 막 울리면서 거기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목표 없이 영화를 그냥 감상하면서 말하자면 오락 이런 정도로 이제 보는 그런 자세가 주로 되겠죠. 그런데 분석자는 영화를 자세히 보고 주의 깊게 듣고 어떤 것을 내가 분석하고 논평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 지표들을, 어떤 항목들,
기준들을 찾아가면서 본다는 겁니다. 많이 다르죠. 관람의 과정을 보면 관객은 영화에 빨려들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전개되는 방식대로 자기 사고가 움직이죠. 그래서 영화에 복종해서 안내를 받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특정한 주인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정한 주인공, 특정한 등장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배신과 뭐 복수와 사랑 또는 뭐 서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에 자기가 깊숙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그 스토리에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특정 등장인물에다가 자기를 일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분석자는 자신의 분석 도구와 가정에 영화를 복종시키죠. 자기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이 있어요. 분석하기 위해서 거기에 영화의 스토리나 등장인물의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맞춰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재구성하고 그래서 이것은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판단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작업의 분수는 이걸 뭐 종합하면 되겠죠. 관객은 여가하려입니다. 관객이 영화를 보는 것은 이것은 놀이죠. 놀이하고 다를 거 없죠. 근데 분석자는 성찰과 지적 생산의 작업이에요. 이것은 일이 됩니다. 저도 영화를 실제로 분석을 논문을 쓰기 전에는 또 이 영화를 분석하기 시작한 것도 정치학자 영화 분석이나 이렇게 처음에 많이들 얘기하고 근데 이게 처음엔 재미가 있어서 했죠.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끝나고 제가 갔으면 학생들하고 뒷자리에서 술도 마실 것 같은데요. 그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과거에는 젊을 때 제가 술 엄청나게 많이 마셨고 그리고 술 많이 마시면 그 다음날 뭐 건강할 때는 또 그 다음날 일하고 뭐 하지만은 그래도 몸은 아무래도 피곤하고 나이 먹으면서 피곤해지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영화만 봤어요. 물론 옛날 뭐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못했죠.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빌려서 보거나 이래야 될 텐데 지금은 뭐 아주 값싸게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아니면 지금은 넷플릭스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뭐 방에서 누워서 뭐든지 몇 시간씩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접촉할 기회가 훨씬 많아졌죠. 계속 피곤하니까 영화를 계속 봤는데 이게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좀 생산적으로 바꾸자. 논문 숫자도 채우고 이러면서 영화 분석을 하면서 또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영화를 점점 많이 이제 분석하게 됐고요. 책까지 쓴 건데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나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청탁도 받고 또 어떤 특정한 분석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는 영화 보는 것 자체가 일이 돼버렸어요. 일은 어쨌든 노동이잖아요. 놀이가 아니고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지 또.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도 공부 지금 되게 하기 싫을 거예요. 공부하기 좋아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선택이죠. 이거 약간 뭐 여담이지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업을 선택하실 때는 모든 사람마다 능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는 특화돼 비교 우위가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안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죠. 영화 분석이 그렇다면 나도 영화 분석 좋아서 하는 거고요. 내가 영화학자보다 영화 분석을 잘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 안에서는 내 안에 다른 능력보다는 이 능력이 좀 낫다. 또는 내가 다른 일보다는 이 일을 더 좋아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의 다른 능력이나 나의 다른 어떤 흥미보다는 좋은 거, 좋아하고 잘하는 거, 또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 두 가지 봤을 때 직업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모자라면 직업을 선택해서 성공하기 어렵겠죠. 이런 경우에는 취미로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것이 때가 되면 또 크게 빛을 볼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하면 또 나중에 이게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요. 딴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영화 평론과 분석은 또 형식적인 관점에서는 뭐 지금 말했다시피 평론입니다. 그죠? 영화 평론. 논평, 영화 칼럼이라는 말을 안 써요. 논평이라는 말은 영화 배우가 거기 쓰는데, 영화 분석의 결과물은 논문이죠. 분석하면. 논문의 뭐 길이나 형식은 다양하지만 논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 분석하는 사람들은 주로 영화학을 전공한 학자들, 박사학위를 가진 학자들이고요. 영화 평론가는 학자가 필요 없죠. 학위가 필요 없고, 영화 평론은 요즘도 브런치에도 보면 영화 평론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블로그에도 보면 우수한 영화 평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문에 쓰는 사람들은 주로 평론가들인데, 평론가가 되는 방법은 경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 평론, 뭐 신춘문예라든가 여러 가지 문예지에서 공모하는 영화 평론에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신문사에 영화 문예부 기자로 들어가서 영화 평론, 영화를 주로 담당해서 기사를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인 영화 평론가가 되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어느 분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공식적으로야 스스로 블로그에다가 글을 써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거나, 아니면 공식 매체가 아닌 인터넷 매체에서도 써서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책을 내서 일단 책을 내면은 평론가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공개적인 책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비공식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결국은 평론가로 인정이 되는데, 지금은 신춘문예라든가 공식적인 매체가 평론가를 뽑는 것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90년대까지 영화 전문 잡지들이 꽤 많았는데 그것이 돈벌이가 안 돼갖고 대부분 다 없어졌고, 지금 시내21이라든가 새로 영화 평론가 협회에서 발간하는 그런 1년에 한 번 나오니까 1년에 한 번씩 보는데, 영화 평론 잡지거나, 아니면 최근에 또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다가 구독하다가 요즘 잠시 안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 매월 또는 매주 발간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에요. 인터넷으로, 신문에서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영화 평론을 참조하시려면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신문에는 대부분 나오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내21에서 대부분이 무료로 인터넷으로 제공이 됩니다. 시내21에 좋은 글이 상당히 많이 실립니다. 자, 영화 평론의 관점은 주관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분석은, 이거는 학문의 영역, 지금은 학문을 일반적으로 과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주관적인 것이 전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아주 객관적인 것이고요. 연구 방법은, 평론은 감상과 낮은 차원의 분석, 비판 이런 의미에서 분석, 영화 분석은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영화 평론을 창의성 수준으로 보자면 그냥 창의성, 일반적으로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 영화 분석은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창성은 혼자만의 창의성을 얘기합니다. 단일한 창의성.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단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은 창의성은 다른 사람하고 동일하게 같은 주장을 해도 돼요. 영화 평론 쓸 때 어떤 신문에서 누가 주장한 쓴 평론, 이쪽 또 다른 신문에 쓴 평론이 내용이 동일하다,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예술과 학문 영역의 중간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영화 평론은 문장도 중요한 창의성의 영역입니다. 문장이 달라도 되거든요.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석이라는 학문의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용이 독창적이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고, 또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론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동일한 문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갖다 베끼 쓰지 않는다면은. 근데 문장도 크게 미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별나게 분리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과 동일하게 쓴다는 것도 다른 사람이 얘기를 표절하지 않는다면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론하든 분석하든, 제가 학생들 이 평론 영화 분석 수업을 계속 해왔고, 저희 과에는 그 과목이 있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인권정치, 인권과 정치 또는 영화 정치 평론 분석에서 영화를 다루는데, 인권과 정치에서 영화 분석을 학생들한테 하라고 그러고, 인권을 다루는 영화, 정치 평론 분석, 정치 평론 연습에서는 영화 평론을 쓰게 하는데요, 절반 정도. 주로 학생들의 글을 읽어보고 제가
이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주로 잘못된 자세들이 뭐냐면, 첫째, 묘사에 그칠 때도 해석하고 재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있는 내용들을 대사라든가 뭐 스토리라든가 뭐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그냥 묘사해봐요. 옮겨서 묘사하는 수준을 그치면, 이 묘사라는 것 자체는 감상에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감상한 것을 좀 묘사합니다. 그것은 평론도 아니고 분석도 아니에요. 논리적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논리적이고 심층적인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해석을 통해서 영화의 내용을 재구성해 나가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묘사해 놓고 그것을 묘사하고 감상해 놓고서 해석하고 재구성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거꾸로 묘사도 안 하고 해석 먼저 하려고 듭니다. 자기의 주장만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영화를 떠나서 자꾸 딴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영화 얘기를 조금씩 들어가면서 주석 달기 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먼저 하려. 이게 주로 이제 정치 영화를 분석하라고 얘기했을 때 정치적 현실을 다룬 것이라고 영화를 현실에 있는 사건과 동일하게 가정하고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경찰을 다룬 여러 가지 영화를 그러면 경찰의 현실에 있었던 우리나라 현실의 경찰 검경 수사 불린 문제라든가 뭐 경찰의 어떤 애로 사항이라든가 어떤 뭐 권력 남용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사회적 통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써놓고 나서 영화를 조금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 어쨌든 영화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영화 안에서 도출될 수 있는 얘기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배보다 백골이 크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영화를 떠나서 다른 얘기들만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이번에는 다른 입장에서 영화를 벗어나는 겁니다. 영화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상상을 더 키워나가는 거죠. SF 영화를 분석할 때 SF 영화 그 해당 영화에 나와 있는 수준에서 상상이 전개돼야 되는데 그것을 또 벗어나서 다른 영화를 마치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거를 계기로 해서 다른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상상력이 너무 뛰어난 경우입니다. 이런 것은 영화 제작이나 감독에게 물리는 태도죠. 그 뛰어난 것을 더 좋은 작품 만들면 좋죠. 이것은 해당 영화를 분석하는 경우에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뭐 굳이 영화 분석에서 나타나는 행위는 아닌데 오류는 아닙니다. 잘못된 가정에 빠졌음에도 끝까지 옹호하려 드는 행위입니다. 자기 비판적 감각이 부족한 거죠. 욕심이 좀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좀 생기는데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도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에 너무 빠져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옹호하려 하죠. 시간 부족이라는 걸 좀 말씀드렸던 거고 쓰다가 보니까 어떤 정말 스스로 자기가 빠져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좀 더 공부해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글 쓰는 취지라든가 뭔가 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가정이라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또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영화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개인적인 가설을 퍼뜨릴까 두려워서 기존 글들을 인용하고 종합하는 일에 머무는 경우 자기의 특징적인 것이 별로 없어요. 거의 자신도 없어요. 학생들이 주로 좀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또 공부를 많이 합니다. 경화평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종합하고 짜깁기 하는 것에 불과한 글을 써내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좀 도전적 사고와 독창적 사고를 길러야 되겠죠. 학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글들을 읽고 그것을 짜깁기 하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내 생각이 틀렸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지나친 겸손 또는 자존감 없는 그런 것은 가감히 버리고 아직은 모르지만 또 아직은 내가 틀렸을지 몰라도 이거를 자신 있게 주장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봤을 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수준에서는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설사 틀리다고 한들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태고를 잘 해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써내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옳은 것 가정이 있을 수가 없고
논문이든 평론이든 분석이든 전부 다 이런 것이 사회과학도 주관적인 내용을 수발하기 때문에 100% 객관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을 참이라고 가정하고 그것을 참이라고 논리적으로 우기는 것이죠. 그게 사회과학적 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람보 영화입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의 영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본 사람들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80년대인가 그때 흥행했던 영화죠. 그야말로 미국 익셉셔널리즘 예외주의하고 미국의 어떤 조국적 해결론 이런 것을 전형적으로 다룬 그런 영화잖아요. 이제 영화는 현실의 재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가져왔는데 영화 같은 대중예술에서 재현은 권력의 오른쪽 화면이죠. 그래서 영화 같은 대중예술에서 재현은 권력의 정치학을 더욱 첨예하게 표출한다. 권력 주체는 자신의 권력을 감각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 통치를 위한 정치적 감정들, 권위, 근엄성, 신성함, 카리스마, 위대함, 비범함, 관용, 부드러움,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피치자들로부터 이끌어내려 하기 때문이다. 지배를 위한 물리적 행사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예술은 통치의 경제학을 구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 람보가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의 중요한 예술적 수단으로 작용했잖아요. 그리고 히틀러도 영화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고 히틀러가 예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영화를 자기 독재 정치를 정권 장악에서 비롯해 독재 정치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많이 활용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뭐 히틀러 때부터 히틀러가 이제 포퓰리즘적인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어느 나라 정치가들이든지 영화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적인 영화는 제작 못하게 하고 상영 못하게 검열을 하지만 이 영화를 어떤 그 통치의 도구로 사용해서 상당히 많이 활용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치자들은 감각적으로 과시하려는 거죠. 자신의 권력을. 그래서 안정적 통치를 위해서 감정들을 끌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감정들을. 자, 이것이 바로 물리적 행사가 필요하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안방극장이라고 하는 TV가 그렇게 도입되고 크게 도입되고 발전되지 않았던 시절 영화가 주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TV가 상당히 발전하고 나서부터는 대량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TV가 또 중요한 수단이 됐죠. 영화 본 사람 아무리 많아도 1000만 명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데 TV 안 보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경제학적인 그런 수단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변호인입니다.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1000만 명이죠. 여러분들도 본 사람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에 에피파니 인권 변호사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들을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표, 대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재현을 의미한다고. 이 재현은 대의민주주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것도 모두에서 말씀드렸고 재현되는 주체인 인민은 한일성을 의미하는 동일성을 전제하며 대표나 대리를 통해 대변됨으로써 침묵하는 다수가 된다. 그러니까 인민은 여기서 영화에서 보면은 재현의 대상이면서 주체가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을 스크린에 재현하는데 그런데 인민은 거기서 그 자체로 객체로서 대상으로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주체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라고 말을 쓴 거고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뭡니까? 주권자는 인민이잖아요. 인민이 그러니까 정치인이 대리인인데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민을 정치 무대에 자기들이 대표하는 거니까 인민을 객체라고 해도 논리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대상이라고 해도. 근데 원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은 인민이 자신의 의사를 대표자 신분권을 통해서 정치에다가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인민은 주체고 그 인민의 의사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일단 매주대체를 통해서 대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주체고요.
이것이 대표를 통해서 정치인을 통해서 단순히 재현되고 대표만 대리만 된다면 그래서 끝난다면 인민은 결국 다수일지라도 침묵하는 다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단일한 주권은 대표나 대리에게 자유위임되어 대표나 대리는 더 이상 인민에게 기속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의민주주의는 본래 민주주의의 이념은 심부름꾼이었어요. 정치인 대표자들은. 그래서 인민의 의사를 그야말로 자신의 의사가 전혀 없이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인단이 다수 위임된 투표권을 행사하잖아요. 사실상 뭐 거기서 막상 가서 달리해도 골막을 방법 없지만 어쨌든 그건 대부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기속 위임이었어요. 그게 원래 민주주의가 초기 근대 민주주의가 발전할 때의 기본 이념이었는데 이게 대의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하면서 대의민주주의에 가지고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으로 표현할 때 인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걸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할 뿐이지 지금은 자유위임입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인민은 선거만 딱 하고 선거가 끝나면 모든 사실 주권이 인민의 권력이 정치인에게 위임돼 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선거 독재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비판하기도 하죠. 그게 대의민주주의 지금 한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포퓰리즘 같은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직접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거죠. 대표와 대리의 권력 형사는 언제나 주권자의 단일성으로 반영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위임에서 주권에서 특정한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국민의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집단적으로 다양하고 개인의 의사도 다양하고 뭐 야당 여당에서 정당도 다양하잖아요. 그것이 그 인민의 의사가 단일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루소가 일반회의를 얘기를 했었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제 쓰고 있는데 루소가 얘기한 일반회의도 사실상 인민의 의사가 한 가지다, 하나로 단일화되고 통일되어 있다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가정적으로 심의와 숙고와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나로 단일화되는 거, 걸러내고 해서 공통적인 거, 이것을 가설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죠. 현실적으로는 그런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자유위임을 받아서 자기가 그것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 단일성은 누가 근데 해석합니까? 이것을 단일성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누구예요? 인민들이 통해서 만들어 제시하지 않습니다. 정치가가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가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거다 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정치를 펴는 거예요. 뭐 대통령 한 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것이 마치 그 해석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자기 계급적 이해라든가 자기 어떤 개인 정치 권력의 이해라든가 이런 것이 뒤섞여 버리면 혼탁해져 버리면 그것이 왜곡되죠. 국민의 의사들이 그런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인이 집단적으로 하나의 직업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엘리트라고 비판받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엘리트 하나의 권력 집단화되고 또는 대를 이어서 정치인을 한다든가 뭐 한번 정치인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는 이 직업적인 이해관계가 얽혀버려서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 문제도 영화와 관련해서 변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주권자의 의사를 단일성으로 환원시키고 왜곡시키고 단일화하는 통일시켜서 획일화시키는 정치 권력이 이 영화를 또 이제 이용을 하죠. 이러한 것이 대표와 대리의 권력 행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단지 추상적인 것에 불과한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영화가 재현의 수단을 볼 때는 영화는 이렇게 침묵하는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추상적 논리를 내세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언제나 권력의 정치, 권력자에게 유리한 그런 정치를 표출하는 겁니다. 이때 정치 영화라는 것은 두 사람마다 조금 달리 해석하는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해서 정치적인 것을 다룬 영화 이런 식으로 봅니다. 영화는 작가와 관객의 의사가 표현된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벤트라는 의미에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벤트라는 것은
어떤 큰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서 황제를 등극할 때야. 어쨌든 그때 이제 황제가 등극 형식적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관식 할 때 왕관을 쓸 거 아닙니까? 누가 상직자가 가져와서 왕관을 씌워주겠죠. 근데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왕관을 쓴다. 그것은 대관식의 절정이고, 대관식이라는 것은 나폴레옹 시대가 황제 새로운 또 공화국 시대에서 말하자면 제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또는 세계 역사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죠. 민족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는 거.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하나의 시대를 가르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좁혀서 나폴레옹 황제의 황제 즉위, 그 다음에 대관식, 그 다음에 왕관을 쓰는 장면, 이런 것들. 이것은 하나하나 상징으로 이어지는 건데, 바로 이런 것을 다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크게 말하면은 민족주의가 시작되는 기점, 사건이죠. 민족주의의 시작. 굉장히 추상적이고 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가 공화제의 제정을 다시 넘어간다. 조금 작지만 또 큰 사건입니다. 이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봤을 때는 나폴레옹이 왕관을 쓰는 것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 누구 옛날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는 것도 사건이에요. 자동차 사고가 생기는 것도 사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 사고도 사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사건입니다. 영화는 아주 미세한 두 사람의 얘기에서부터, 또는 더 깊게 들어가 예술 영화 같은 경우는 관계 등장인물 한 사람만 나올 수 있겠죠. 한 사람만 나오면서 자신의 일기를 쓴다든가 상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등장인물이 전혀 없이도. 1인 영화 같은 거, 한동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죠. 이것도 그렇고요. 어쨌든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것도 사실은 그것은 동물 영화가 동물을 관계로 해서 찍지는 않잖아요. 관객은 어차피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라는 요소는 빠질 수가 없어요. 한 사람 이상의 인간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작가와 관계. 어떤 영화든 작가가 있고, 한 사람 이상의 관객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은 작가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관객이 영화를 통해서 또는 새로운 메시지를 창출하는 것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작가와 관객의 의사가 표현된 크고 작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찰리 채플린의 위대한 독재자, 이것도 참 재밌는 영화예요. 저도 우리 유학 시절에 이제 봤었는데 재밌고, 그리고 의미심장한 이제 그런 영화죠. 히틀러를 빗대서 만든 거죠. 자, 영화는 한 시대의 문화적 사건으로서 재현의 수단인과 동시에 표현의 수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감독은 영화를 생산함으로써 재현하고 또 표현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거죠. 관객은 이번에는 영화를 소비함으로써 표현합니다. 소비한다는 그것의 의미는 관람하는 것, 평론하는 것, 분석하는 것 포함시킨 겁니다. 영화는 그래서 재현에서 출발하지만 곧 표현이 도가니에 힘을 듭니다. 이것을 재현과 표현을 들레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은 나무죠. 나무의 형상입니다. 오른쪽은 이것을 덩이 줄기라고 또 하는 이걸 리좀이라고 해요. 그렇죠? 뿌리줄기. 자, 나무는 수목이라고 하죠. 수목형의 발전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기둥이 아니지. 나무에 몸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들이 나요. 가지 위에 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의 여기 이제 뿌리가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다른 나무 또 생식을 해서 종족을 유지하려면 씨를 뿌리죠. 씨를 뿌려서 씨가 또 나옵니다. 이 씨가 또 발화해서 또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이 되고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수목형 발전입니다. 리좀 쪽 발전은 줄기와 뿌리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이제 형상적으로도 볼 때도 시각적으로도 뿌리하고 이 나무 본체, 그다음에 줄기, 가지 다 완전히 달라요, 그죠? 잎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리좀으로 하는 덩이줄기 같은 경우는 뿌리하고 시각적으로도 거의 구분이 안 되고,
사실상 이것이 다 연결돼 있어요. 어떤 게 뿌리고 어떤 게 줄기인지 잘 모르는 형태입니다. 땅에서 막 얽혀 있어요. 이것이. 땅 속에 다 얽혀 있고 하나로 얽혀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건 완전히 수목형은 분리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얽혀 있고 물론 아주 이게 그럼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 생물학적으로 다 따져보면 어딘가 최초에 어떻게 생겼겠죠. 하나의 개체가 생긴 다음에 이게 계속 이렇게 번식을 했겠죠. 하지만 지금 이 덩이주기를 들판에 나가보면은 어떤 것이 처음 생겼는지 몰라요. 어떤 것이. 근데 나무는 많이 보면은 굉장히 큰 나무가 있고 오래된 고목이 있고 이렇잖아요. 어느 정도 분간이 가능합니다. 근데 리좀은 분간이 안 됩니다. 다 얽혀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원료라고 해봅시다. 이거 N. 자, 여기는 N 플러스 1이 되겠죠. 오른쪽은. 자, 이쪽은 뭐 좌측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N-1이라고 또 여기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우가 생겼어요. N-1과 N 플러스 1. 여기 이게 이제 원본이에요. 이것을 각각 사본이라고 할 수 있죠. 사본. 사본과 원본의 차이가 사라져버려요. 처음에는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 또 생기겠죠. 또 하나 생겼죠. 2, 또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다 N개라고 합니다. N개라고 하면, 여기 1로 하고, 1로 3을 합시다. N으로 표기하려면, 이 N개까지 쭉 퍼져나가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 1이 원본이었지만, 이제는 원본과 4본이 구분 안 되면 그냥 N개예요. N개죠. 자, 그랬을 때, 이 N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따지면 N개가 보이겠죠. 그냥 N개예요. 10개든 100개든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논리적 추상적으로는 여기에서 단순히 이제 산술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원본이다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N개가 아니고 원본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N-1개가 돼버려요. 원본 한 개가 사라지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시뮬라크로의 시대라는 얘기하잖아요. 원본이 없는 시대, 원본이 사라진 시대, 사본이 원본을 능가하는 시대. 이것이 무슨 온라인 시대, 정보 시대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원본이 사라진 시대, 사본이 원본을 능가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상적으로는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그러면 꼭 그렇게 따질 수는 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정치에다 적용해 봤을 때, 재현과 표현을 위해서, 이것이 재현이고, 이것이 표현이에요. 그럼 재현은 없애버리고 표현의 시대가 왔으니까, 표현으로만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상당히 많이 드러났지만, 대의민주주의를 다 없애버리고, 자직적민주주의 합시다. 이런 주장은 어리석죠. 사회가 복잡하고 국가가 대규모화되니까. 그래서, 표현의 정치학은 재현의 정치학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원본이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 원본의 근본적인 속성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현의 폐지가 아니고 재현의 새로운 배치를 재구성을 고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현의 정치학은 재현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적 핵심을 지향하며 표현의 정치를 통한 이정적 발전을 지향한다. 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길줄 몰랐는데 뒤에를 짧게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길어도 6분 안에 끝낼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반복되는 얘기예요. 뒤에 수상적인 얘기들은. 자, 영화는 작가와 관계의사가 표현된 사건이다. 이어서 사건으로서의 영화에서 현실 속의 주체인 관객은 영화를 통해 재현되거나 동원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시간, 공간으로 영화를 인식하고 영화와 상호작용한다. 말씀드렸죠? 관객은 때로 감독의 무의식까지 읽어낸다. 말씀드린 겁니다. 제 스타일이 원래 앞에서 얘기가 막 많아져가지고 뒤가 자꾸 짧아집니다.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90년에서 54 한국전쟁과 60년대 광부 간호사 파동, 70년대 베트남전, 83년 남북 이산가족 찾기는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50년에서 83년까지 30여 년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실제로 덕수가 40대, 50대에
가장 활발하게 장년으로 살았던 시기인 80년대 이후는 사라져버려요. 80년대 후반 얘기는 없습니다. 80년대 후반에 80년대 광주항쟁도 있었죠. 그 이후에 그것이 민주화 운동으로 연결되죠. 97년에 IMF 외환 얘기가 있었죠. 이 문제가, 이거는 다 사라져버려요. 이 사람은 유흥인생이죠. 자기의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이 상당히 상징적인데, 이쪽이 덕수입니다. 여기가 달구. 이게 바로 분열된 자아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 달구가 영화 속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대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회의, 덕수네 가족회의 할 때도 한 구석에 앉아 있어요. 덕수하고 달구만 얘기하고, 달구는 다른 가족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달구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처럼 나와요. 단순하고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달구는 덕수의 또 다른 자아다, 분열된 자아다 이겁니다. 덕수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수가 자기 아버지의 삶을 살 때는 덕수가 아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잘 살아요. 그런데 자기 세대에서 하고 싶은 거, 그런데 이 당시에 68년도 이후에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히피족의 문화라든가 이 펑크몰이라고 그러나 이런 이 사람이 락 음악 하는 사람의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못하죠 자기는. 바로 달구가 그런 복장을 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만나고 그야말로 자유연애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또 영화를 또 감독이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것도 달구는 아주 영화 극장을 차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덕수가 하고 싶은데 못했던 일을 달구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덕수예요. 이런 것이 이 영화에서 잘 묘사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분리된 자아다 이렇게, 그리고 분열된 자아다, 분열된 원자아가 덕수고, 분리돼서 떨어져 나간 또 다른 자아가 달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 영화에서 또 다른 재현과 표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부장주의의 재현도 이건 자본주의 시대가 잘 묘사되어 있는데, 가부장주의는 전통적인 가부장주의가 아니라 경제력이 있으면 가부장적 권위가 있고 경제력이 없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모는 남편을 때립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 생활력이 없어요. 고모가 실제로 가게를 운영해서 다 먹고 삽니다. 그러면 남편을 때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은 그러면서 말로는 자기가 가장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영화에서 잘 드러나 있고요. 이 장면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장면이죠. 영자하고 덕수하고 싸우다가 부부싸움 하다가 태극기 애국가가 나오고 국회 하강식이 되니까 국기배려를 하죠. 근데 이 장면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애국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아주 치밀하게 집어넣은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을 이제 많이 줬어요. 이것은 이 애국주의를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국주의를 비웃은 겁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일어서는 것도 보면은 덕수는 부부싸움 하다가 정말 애국심이 발동해가지고 갑자기 부부싸움을 멈추고 일어나서 국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영재한테 말썽을 자꾸 치니까 피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재는 단순하게 눈총을 주니까 저는 다른 남편 말고, 그러니까는 계속 앉아 있다가 그냥 울상을 짓고 할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맞아, 이 국가라든가 국기로 상징되는 국가가 굉장히 희화화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국가는 사실상 개인의 삶을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전혀 도와주지 않고 그야말로 각자 도생으로 놔둡니다. 결국은 국가는 계속 우스갯소리의 대상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것이 이 감독, 임정현 감독이 굉장히 치밀하게 잘 따져서 한 것 같아요. 다른 논란을 벗어나면서. 자, 다른 영화도 있지만 혹시 관심 있으면 이 자료를 드렸으니까 이제 보시고, 또 관심 있는 분은 제 블로그에도 보시고 오늘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한번 쳐드리면. 교수님 너무 길게 보였네. 네. 블로그하고 그거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숙제요? 아니 블로그. 아까 학생들한테. 블로그? 예. 지금 잠깐.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링크. 블로그를 한번 보여줄까요? 예, 화면 공유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요. 보세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학생들 있어요? 네, 질문하세요. 일단 제가 기분 동안에. 질문.
우리 궁금한 거 없어?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지금 여러분, 학생들이 경쟁대 지쳤나 시 영화 봅니다, 정치학인데 여기 영화를 클릭하면 제가 영화 평론 쓴 거하고 분석한 거하고 다 올려놨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네. 선생님 그 조커도 네. 이런 수 있고. 네. 선생님, 추천 이럴 강의할 때 가끔씩 좋은 영화 추천해 주세요 그러는데 추천은 이 블로그에 가면 제가 평론 쓴 게 다 좋은 영화예요. 네, 좋은 영화. 그래서 언제 그 궁금한 것이 있는 학생들은 저 그 국장연구소나 이렇게 문의하면 돼. 제가 그 보면 번호 있잖아요. 5166인가 제 번호가 혹시 네, 궁금한 거 있으면은 국장연구소로 물어서 날 찾으면 돼. 저는 동요연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제가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 아니면 사진을 하나 찍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요즘 학생들이 지쳐서 그런가 별로 질문이 없네요. 지금 모으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예. 너무 오래 했어요. 네, 너무 오래 하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마치면 될까요? 예. 네. 예, 교수님 그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고맙습니다. 시로 한번 만나시면 어떠실까요, 교수님? 네, 영화 그래야죠. 말고. 대면으로 만나자는 얘기죠? 네, 대면으로. 다음 세미나 한번 내년 다음 학기 세미나 때요. 또 불러주면 저는 좋죠. 알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고 다 같이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